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 백제 도성과 칠학 그리고 주거에 대한 고고학적 이해에서 신라 도성과 칠학 그리고 주거라는 주제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신라 아, 취락과 주거 그리고 관방유적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대략적인 신라의 역사 변화 과정, 중요한 여러 우리 역사 기록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각각 대략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만 어, 역사고고학에서 추구하는 고고학적 물질 문화와 역사와의 관계를 통한 어떤 사회 복원이 가능하다, 문화 복원이 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간단하게 신라 역사에 대해서 대한 개요를 살펴보고, 어, 도성과 취락, 주거, 생산유적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원삼국 시대 때 에, 이 고고학을 공부하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신라는 사만시대 즉 원삼국 시대에 진안의 12개 소국들이 나중에 통합이 돼서 고대 국가, 즉 중앙집권적인 왕권 고대 국가로 발전해 나간다. 자, 그 중에 12개국 중에 사로국이라고 하는 지금의 경주에 있었던 사로국이 그 맹주 역할을 하면서 주변의 나머지 진안 소국들을 통합을 해서 신라로 발전했다. 그 지역적인 기반은 대체로 영남 지방의 낙동강을 중심으로 그 동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타로국이 이 진안 12국의 중심지로서 경주에 자리 잡고 있었던 바, 주로 신라의 초기 신라의 유적들은 경주를 중심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차츰 4세기, 5세기, 6세기를 거치면서 신라 국가가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지방으로 세력이 확산됨과 동시에 그 지방에서도 신라 고고학적 문화 요소들이 확인이 되고 확산돼 나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역사 기록에 신라는 기원전 67년, 즉 삼국 중에 가장 이른 시기에 건국이 됐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고고학적으로 보면은 신라는 고구려나 백제에 비해서도 약간 더 늦은 그런 시기에 건국이 이루어졌다. 국가가 형성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대세입니다. 그것은 고고학적인 여러 발굴 조사를 통해서 최근에 입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체로 고고학 자료에 의해서 신라 국가가 형성된 그 시기는 대체로 3세기 후반에서 4세기 초로 보고 있는 것이 이제 일반적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4세기 중엽 이후로 늦게까지 보는 그런 일부 연구자들도 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신라 톡이라든지 그 외의 신라의 어떤 물질 문화를 통해서 보면은 대체로 3세기 후반, 4세기 초로 보는 것이 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라가 기원전 57년에 박혁거세가 이, 이, 이 계림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그때는 그 금성에 금성을 축조해서 신라를 국가를 건설했다 이런 기록이 나오지만 금성의 고고학적인 어떤 증명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신라 국가를 건국하고 난 다음에 AD 62년경에 이제 나라를 그때는 다시 계림이라고 이제 계림이라고 이제 국호를 정했어요. 자, 그 다음에 혁거세가 거서관이라는 칭호를 왕명으로 이제 사용을 했는데 그 다음에 유리왕 때에는 이제 차차웅이라고 이야기했죠. 왕명을 붙였고 그리고 석탈의 왕 때는 탈의 왕 때는 이사금이라는 왕물을 사용했으며 그리고 대체로 4세기 중엽 무렵에 뇌물왕대에 와서 고대 국가 체제가 이게 갖추어짐에 따라 가지고 마립간이라는 왕명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 마립간 시기는 신라 국가가 가장 왕성하게 발전했던 시대로서 대체로 김씨 족단이 세력을 잡고 신라 국가를 통치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유 분지에 있는 거대한 신라 고분이라든지 이런 유적들은 대체로 마립간 시기에 신라 왕족과 그 지배 통치자들의 무덤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고학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6세기 초에 지정왕대에 이르러서 신라 국가 이름을 비로소 이제 신라라는 명칭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최고 통치자를 이때까지는 간이라고 하는 명칭에서 왕이라는 명칭으로 바꾸게 됩니다. 비로소 중앙집권적 고대국가, 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 고대국가 체제가 완성되는 그런 시기였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법흥왕, 진흥왕대에 이르러서 신라 국가의 제도 문물이 정비가 되고 또 급속히 대외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세기 초에서 6세기 중후엽에 이르기까지 신라가 가장 활발한 대외 활동을 하면서 국가가 크게 발전한 시기였다. 대외 팽창이 많이 이루어진 시기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율령을 반포를 하고 법흥왕대 그리고 불교라는 고등 종교를 국가 공식 종교로 인정을 공인을 하는 그런 어떤 제도문물 정비도 이루어졌다. 자,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흥왕대에 이르러서 내실이 닫아진 이 성장 기반을 바탕으로 이제 대외 팽창을 급속도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의 백제권역, 고구려와 접경지 그리고 남서쪽으로는 가야와의 접경지 이쪽으로 이 가야 지역으로 대거 세력을 이제 확장해 나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신라가 이들 다른 국가와의 경계 지점이라든지 세력 확장을 해 나가는데 꼭 필요한 교통로상의 요지, 요충지를 중심으로 수많은 관방유적, 즉 산성들을 축조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 신라 성곽들이
이 한반도 남부지방 그리고 북부지방 일부에까지 수많은 성곽, 특히 석성들이 이렇게 축성되어 있는 그런 흔적들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신라를 산성의 나라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산성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문화유산적인 가치가 인정된다 해서 현재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나당연합국에 의해서 신라가 당나라와 연합해서 고구려 100제 660년, 고구려 668년 멸망시키고 최종적으로 당나라 세력을 몰아내므로써 비로소 삼국 통일의 이제 위협을 달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이 통일된 이 신라 문화는 그 이후에 통일신라 고려 시대로 쭉 계승해서 민족 문화의 어떤 근간을 형성해 나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신라 고고학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도성과 취락, 그리고 취락 내에 포함되어 있는 주거 형태, 그리고 신라 국가의 발전의 틀이 됐던 농업 생산, 농업 경제 생산 유적, 그리고 수공업 생산 유적, 대체 유적을 기반으로 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지금의 경주시가지를 찍은 항공사진인데요. 지금 여기 보이는 여기가 이제 소위 경주 월성입니다. 월성이라는 이름은 마치 반달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이제 월성 또는 반월성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 월성을 보면은 이 월성이 이제 결국은 내부에 왕궁이 있는 그런 신라 도성으로서의 이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 월성 주변에는 남쪽으로는 여기에 보는 바와 같이 남천이라고 하는 비교적 아주 큰 하천이 이렇게 흘러요. 그러다 보니까 남쪽은 이 남천이 자연 해자의 역할을 해서 남쪽에는 성벽이 쌓여지지 않았어요. 남쪽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서쪽, 북쪽, 이 동쪽에만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이제 성벽이 이렇게 쌓였는데요. 대체로 지금 월성 내부에 지금 건물지들이 오래전부터 지금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발굴이 이루어져 있고, 월성 주변을 둘렀던 해자에 대한 발굴, 월성 북쪽의 왕경지구에 대한 발굴, 계속해서 경주에 발굴이 계속해서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결과에 의하면은 대체로 월성은 거기에서 출토되는 토기라든지 다른 유적의 흔적이 3세기 후반 이전으로 올라가는 그런 고고학적 흔적은 확인되지 않더라. 물론 월성의 아주 하부에는 원삼국 시대 단계의 마을이 있었던 그런 흔적들은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성곽에 관한 한 3세기 후반 이전으로 올라가는 그런 고고학적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월성 해자의 발굴에서 3세기 후반대로 편년되는 토기가 출토되고 그 근거에 의해서 이 월성의 상안의 축조연대는 대체로 3세기 후반 이전으로 올라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월성 내부의 평지에 대한 대대적인 발굴 조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은
이 월성이 이 통일신라 시대에 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왕궁으로 사용되던 그 이전부터 여러 시기에 걸쳐서 여기에 많은 건물지와 집자리 등 유적들이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우선 대체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곽의 축조 시기라고 할 수 있는 3세기 후반 이후에서 소위 우리가 조기 신라토기, 대체로 4세기 대 신라토기에서부터 그 이후 통일신라 시대 토기에 이르기까지 층위를 이루면서 누층적으로 이렇게 확인이 돼서 이 월성이 3세기 후반부터 통일신라 시대, 즉 신라 통일신라 시대 정기간에 걸쳐서 왕궁이 위치하였던 도성으로 기능을 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월성 내부는 원래는 약간 이게 이 저지대 형태로, 골짜기 형태로 약간 저지대였는데 발굴 조사 결과 여기에 대규모로 흙을 메꾸어서 성토를 해서 평탄 대지를 조성하고 난 다음에 각 시대별로 필요한 중요한 그런 국가 시설들, 즉 궁궐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설치했다는 것들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종합을 하면은 대체로 월성의 축조 시기에 이는 처음 축조된 시기는 3세기 후반에서 4세기 초로 비정하고 그것이 곧 신라 국가가 형성됐던 시기라고 이제 파악하는 근거 자료가 이제 되기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남쪽에는 성벽이 없이 남천에 의해서 자연해자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주변에, 월성 주변의 발굴 조사 결과 동쪽과 북쪽, 서쪽 성벽 외곽으로는 어, 돌로 축조한, 돌로 해자의 벽을 축조한 이 해자가 계속해서 이어져서 이게 확인이 됐는데 이 해자는 월성이 처음 축조될 당시에 그때부터 만든 해자가 아니라 대략 5세기 후반 정도에 이 월성 주변의 해자를 부가해서 축조한 그런 양상으로 이제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해자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 그 외에 이 월성의 성벽을 따라서 지금은 이 큰 소나무라든지 이렇게 수목이 성벽을 따라서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를 연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성벽은 대체로 이런 시기 처음 쌓여질 3세기 후반에서 4세기 초에 쌓여질 그 성벽 당시에는 처음에는 토성으로 출발을 했어요. 토성. 이 흙을 쌓아서 판축 기법이라든지 성토에서 쌓아 올리는 그 기법으로 성벽이 만들어졌다가 일정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거기에 다시 흙과 돌을 곁들여서 쌓는 토석 혼축성으로 이제 더 축조가 됐어요. 이때는 보축이라든지 보완을 해서 더 큰 규모의 성벽을 이제 축조를 했죠. 지금 남아있는 부분들을 보면은 토석 혼적 부분이 많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부분적으로 또 석축 성벽으로 쌓여진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월성 내부의 성벽의 축조 방법상의 변화 과정을 보면은 토성에서 토석 혼축성으로 그리고 석성으로 이렇게 축조 기법이 변화하면서 성벽을 계속 유지 발전시켜 왔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은 이 월성은 기본적으로
파사왕 때, 이렇게 절대연대로는 이제 한 101년에, AD 101년에 이제 축성된 걸로 이제 기록이 돼 있죠. 돼 있지만, 고고학 발굴조사 결과에 의하면은 가장 이런 시기라 하더라도 올려봐야 이제 3세기 후반에서 4세기 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 기록에 의하면은 월성 내부에 왕궁이 있었는데 그 안에 내궁, 양궁이라는 것은 이제 두 개의 궁전이라는 거예요. 양궁, 그다음에 사량궁 이런 이제 궁궐이 이제 설치 있었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양궁은 실제로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 월성 동쪽에 경주 박물관 너무 이쁘지 정도에서 소위 동궁이라는 이 글자가 찍힌 토기, 기와 편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어 있어서 동궁은 아마 여기에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본궁이 아마 되는 그런 관계로 봐가지고, 본궁, 동궁, 이런 양궁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할 수 있고, 또 성 내부에서, 기와에 이슬제자 성자를 쓴 제성이라고 하는 명문 기와가 있어서 역시 이 궁궐터가 이 지역에 있었음을 예, 알려주는 그런 고고학적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성 북쪽으로는 소위 나중에 신라 국가가 발전해 가면서 대규모의 이제 도시가 이제 건설이 되는데 이 도시를 우리가 이제 왕경이라고 그러는 거죠. 월성을 중심으로 해서 쪽으로 이제 도시 구획이 이루어져서 거대한 신라 수도로서의 이제 면모를 이제 갖추어 가게 되는 거죠. 앞에 설명드렸던 월성 내부의 평탄 대지를 피트 트렌치로 이제 토층 퇴적 상태를 확인하는 발굴 과정인데요. 바닥에 원래 쟁토면이 있고 그 위에 각각 물성과 색깔이 다른 그런 흙으로 그대로 성토를 해서 쌓아서 성벽 내부에 움푹한 그 경사지 이 내부를 평탄화시켜서 거기에 대지를 조성하고 난 다음에 많은 국가 시설물들을 건축을 했다. 자, 여기에서 여러 층위에 따라 가지고 아래쪽에는 3세기 후반에서 4세기에 소위 신라 조기 양식 토기, 그 다음에 신라 중기의 5세기 단계 토기, 그 다음에 6세기의 토기, 그 다음에 통일신라 시대의 유물, 이렇게 해서 이제 누중적으로 쭉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어서 아래에서부터 계속해서 신라가 여기에 이, 이 궁궐토로서 사용했다는 것이 이 발굴조사 결과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지금 발굴하고 있는 월성의 제일 상부 부분에서는 수많은 구획된 건물지, 구획이라는 것은 도로와 담장으로 구획되어 있는 건물지, 아마 그것은 왕궁터로서 왕궁으로 갖추어져야 될 여러 가지 중요한 건물지들이 이 소위 구획돼서 격자식으로 구획돼서 건물지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 그 건물지에 사용되어 있던 엄청난 양의 기와들입니다. 이것은 일부 구역에 대한 발굴에서 나온 기와, 폐기와죠. 너무 많이 깨어져서 지금 적재해 놓은 그런 상태로 이렇게 기와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렇게 바닥에 보도블록으로 깔았던 전돌도 출토가 되고 여기도 그리고 각종의 안막쇠, 수막쇠 편들이 출토된과 동시에 건물에 처마를 장식했던 연화문 수막쇠, 또 인동 당초문 안막쇠, 여기는 안막쇠는 사진에 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런 소위 화려한 누각 건물에 올라가는 이 각종의 장식 기와들,
심의 이런 것들도 이제 출토가 되고 있어요. 많은 수많은 이런 유물들이 이제 출토가 되고 있어서 월성이 왕궁이 있었다는 것은 지금 확실히 확인이 되고 있다.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제일 위층에 통일신라 시대 때 건물지에서 주로 출토되는 통일신라 시대 토기입니다. 주로 토기의 표면에 도장무늬, 즉 인화무늬라고 하는 그 문양이 찍혀 있는 데에서 통일신라 시대의 표준적인 그런 토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제일 위층에 건물지들이 지금 조사되고 있는 그 부분에서는 대략 통일신라 시대의 어떤 그 건물지들이 이 왕궁과 관련된 건물지들이 이제 들어서 있었음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 보이는 이 부분이 소위 남천이 되겠고요. 자연해자로 남쪽에 쭉 이어져서 이제 이 부분이 경주 월성이 되겠습니다. 월성 내부에 발굴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결과와 월성 북쪽의 왕경지구 이 부분에 이제 발굴 조사 내용을 전체를 조합을 하고 또 각종 문헌 기록과 대비해서 지금 복원된 신라 왕경의 경주 도시의 경관 모습입니다. 복원이죠. 주정 복원.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 월성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자, 월성 남쪽에도 각종의 이제 여러 시설들이 이제 자리 잡고 있었어요. 대체로 우리가 도성제에 있어서 왕궁이 있으면은 대체로 왕궁과 관련된 제사 시설들은 주로 왕궁에서 도성에서 남쪽으로 나 있는 그 길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좌묘우사, 그러니까 왕궁에서 봤을 때 왼쪽은 묘, 그러니까 사당시설, 우리가 흔히 시조묘 또는 종묘 이런 사당시설이 있고, 오른쪽에는 사직, 그러니까 이제 농사신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는 사직, 뭐 이런 제사 시설들이 바로 인근의 이제 남쪽 부분에 이렇게 배치되는 게 특징인데, 이쪽은 아직 발굴이 제대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와 관련된 시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추정컨대 그런 시설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발굴 결과에 의해 가지고 이 부분이 월성의 이제 중심지가 되는 것이죠. 중심. 그 중심에 소위 이제 거대한 왕궁이 이제 들어서 있고 그 주변에 경사를 돌보는 각종 부속 시설과 동시에 또 왕족들이 생활했던 그런 생활 유적들 이런 것들도 비화 건물로 이제 들어서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고고학적 발굴 성과가 최근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월성과 어, 그 주변에 북쪽에 특히 왕궁지 일대를 중심으로 발굴한 결과에 의하면은 확실히 경주 왕경은 신라 왕경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계획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다. 그것은 그때 당시에 방리제가 시행이 됐다. 방리제라는 것은 월성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그 면적 전체가 리가 되고, 우리 뭐 요즘도 말 이름을 무슨 리 이런 것도 이제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그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내부에 도로를 중심으로 바둑판 모양으로 구획이 돼서 하나하나의 이런 방이 만들어지는 거죠. 요거를 방, 음, 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래서 이 방이 만들어지는
전체 도시를 방리제에 의해서 계획 도시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방리제가 시행이 됐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굴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고 또 기록에도 이제 그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다시 말해서 469년 대체로 이제 자비왕 때에 해당이 되는데 이때 수도 경주에 방리명을 정했다. 방리명을 요 방에 하나하나의 방의 이름을 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북쪽에 황룡사가 있으면은 황룡사가 있는 그 랜드마크를 중심으로 뭐 이를테면은 황룡사 방 이런 이제 방이 있었죠. 그 다음에 뭐 저 위쪽에 분황사 구역에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뭐 분황사 방 이런 게 소위 하나하나의 방이 전부 이름이 이제 명칭이 붙여졌다는 거죠. 그래서 발굴 결과 황룡사를 중심으로 경주 월성 북쪽에 있죠. 황룡사지를 중심으로 여기가 이제 황룡사가 되겠네요. 여기 황룡사, 이제 황룡사지를 중심으로 이쪽 지역의 왕경지구가 대대적으로 발굴이 됐는데, 이런 기록에 나타나는 이런 이 방구역이 바둑판 모양으로 이제 확인이 되어 있었어요. 됐어요. 그래서 이제 도로에 의해서 구역이 되고 도로 은변을 따라 가지고 돌담으로 이렇게 하나의 방 시설을 만든 그런 구역이 있고 그 방 내부에는 여러 초석 기와 건물지들이 절비하게 들어차 있었던 그런 모습으로 이제 확인이 됐어요. 대체로 이 방리제가 확실하게 경주시까지 전체에 구획돼서 도시계획이 이루어진 것은 발굴 결과에 의하면 대체로 6세기 중후반 정도부터 이제 경주 도시 전체가 이런 방리제에 의해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조성이 됐다. 그러나 자비왕 때 대체로 469년에 이런 방리명에 대한 기록이 있는 걸로 봐가지고 그 이전부터 무계획적으로 왕령을 건설한 게 아니라 일정 정도 월성의 왕궁을 주변으로 주변에 방리제에 의해서 구획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6세기 중후반으로 가면서 경주 시내 전체에 이제 확대 적용돼서 통일신라 시대에 이르면은 아주 거대한 그런 경주 도시 모습이 시상에서 보면은 이 바둑판식의 방리제로 구획된 정연한 도시계획의 모습을 갖추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룡사를 중심으로 그 주변의 왕경지구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은 이 한 방의 크기가, 요 한 방의 크기가 대체로 동서남북에 의해서 도로구역이 이루어져 있고 그 도로구역 사이가 한 방이 되는데 그 한 방 사이, 한 방의 크기가 대체로 동서 172.5m, 그 다음에 남북 167.5m, 대체로 동서 170m, 남북 170m 정도의 네모난 이런 방이 이제 설치돼서 그 내부에 각종 주거구역, 그 다음에 귀족들의 생활구역, 그 다음에 또 많은 사찰구역,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딱딱 이렇게 계획적으로 이제 배치됐던 그런 거죠. 그리고 수공업 생산구역, 그리고 시장구역, 기록에 의하면, 동시, 서시, 남시가 이렇게 설치, 시장이 동쪽과 서쪽, 남쪽에 시장이 설치됐다는 이런 기록들도 이제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의 모습이 일정 정도 이미 신라 당시에 경주 왕형에 어느 정도 적용이 돼 갔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 사진으로 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황룡사 주변에 왕경지구를 발굴하면서 방을 구획하는 기본 시설인 도로들은 아주 오늘날 봐서도 거의 포장도로에 못지않은 그런 도로 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었는데 이 도로들은 주변에 도로 외곽으로
배수를 하는 축구 시설이 있고, 그것도 돌로 만든 축구 시설. 그리고 그 도로는 흙을 일정 정도 쌓고 그 위에 다시 자갈을 이렇게 깔아서 소위 말해가지고 흙바닥 그대로의 어떤 도로가 아닌 그런 잘 만들어진 그런 도로 모습으로 정비되어 있던 그런 모습들도 이제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도로에서 구획된 그 방의 외곽으로는 하나의 방마다 전체 담장이 둘러져 있고 방 내부에서 각 단위의 주거 세대별 주거라든지 이런 구역마다도 안에 내부적으로 또 이제 담이 있게 설치된 그런 어, 구조의 방 그리고 그 방들이 수많이 결합이 돼서 하나의 환경 도시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주에 이때 형성됐던 신라 박리제에 의한 도시 구조는 그 이후 신라 최전성기인 통일신라 그리고 고려시대까지 발굴조사에 의하면 쭉 해서 계속 이렇게 이어져서 소위 말해서 한반도 최대의 어떤 도시 면모를 이제 갖추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삼국 유사에 의하면 물론 신라 최전성기 통일신라 시대의 기록입니다만 경주의 왕경 내부에 경주 도시 내부에 전체 호수가 17만 8,936호나 됐다고 그래요. 17만 8,936호, 20만 호, 20만 호를 요즘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더라도 120만 정도의 인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경주 인구는 120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통일신라 신라 이때는 지금의 몇 배 크기의 도시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도시가 바로 이제 경주였다. 그리고 방으로 이렇게 전체 둘러진 리에 방리제가 시행이 되는데 리의 전체 둘레는 약 55리가 됐다고. 55리. 55리. 여러분 리 하니까 별로 이제 가히 이제 우리가 10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뭐 이런 말도 있듯이 10리 정도가 발병 날 정도의 거리가 되니까 리를 나중에 수치로 환산을 하면은 엄청난 거리의 규모의 또는 이 거대 도시가 형성됐다. 그 안에 아까 이야기했던 네모난 하나의 방 숫자가 도로에 의해서 구획된 방 숫자가 전체 1360개의 방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체로 200m 곱하기 200m의 방이 1360m, 60개의 방이니까 1300개의 방을 남북으로 200m, 남북으로 200m씩 계속해서 곱하기 연장을 하면은 얼마 정도의 거리가 나옵니까? 1300개? 이, 이게 거의 3km 정도의 남북 거리가 되고, 동서도 역시 이제 마찬가지죠. 그런 도시, 거대한 도시 규모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36개의, 1360개의 방 중에 왕경을 중심으로 이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그 저택지는 이 아주 화려한 그런 건물 구조, 기와 건물 구조를 보이는데 그 기와 건물을 이름하여 기록에 의하면은 금입택이다. 금입택은 건물의 외관을 금으로 칠을 해서 번쩍이도록 화려하게 장식한 그런 집들이죠. 그 집이 있는 방이 숫자가 36개의 그런 금입택 주택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히 경주 왕경의 화려한 도시 면모를 우리가 짐작하고 이제 남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모습을 우리가 수정을 할 수 있는데 그를 표현을 해서 우리 삼국 유사에 보면은 이런 금입택 이런 것들이 이 불빛에 비치고 햇빛에 비치어서 집과 절들이 마치 별빛이 반짝이듯이 이렇게 늘어서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이 탑과 절들이 그러니까 경주 왕경 내에서
많은 사찰들이 황룡사, 분황사를 비롯해서 곳곳에 많은 사찰들이 이제 대규모 건립으로 건립이 되는데 그 사찰의 탑과 절들이 기러기가 열을 지어서 떼지어서 날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질비하게 늘어져 있었다. 이런 기록, 표현들이 이제 역사 기록에 항공 유사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걸로 봐가지고 이 경주의 도시 면모를 우리가 가히 이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월성을 중심으로 해서 왕경주구에는 남쪽에는 남시, 서쪽에는 서시, 이 동쪽에는 동시, 북쪽에 뭐 북시가 있었다는 기록은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어쨌든 세 개의 시장이 이제 설치됐다. 시계.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 기록에 나오는 시장이니까 요즘같이 조만조만한 동네 시장들은 또 이제 그 나름대로 각 방마다 많은 구역에 또 설치됐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거대한 도시 면모, 화려한 도시 면모를 가지고 있는데 또 기록에 의하면 금미팩과 더불어 이 집들은 경주 왕경지구 안에는 전부 다 기와집이었다. 초가집은 하나도 없었다. 지풀로 지붕을 이어서 만든 건물은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금미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왕경의 기와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 땔감, 나무 이런 걸로 연기를 피우면서 밥을 먹지 않았다. 전부 숯불을 가지고 밥을 지어 먹었다. 요즘 소위 말해가지고 우리 숯불 노숙구이의 원조가 뭐 신라 왕정의 귀족 생활에서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주 왕정 전체에는 어, 설명했다시피 이 도성인 월성을 중심으로 그 북서쪽에는 경주 신라 그때 당시에 에, 왕을 비롯한 왕족, 귀족 등 지배자들의 이제 무덤 구역 고분군이 황남대 총을 비롯한 황남동 고분군, 노동동 고분군, 노서리 고분군, 또 경주의 쪽샘지구 고분 뭐 이런 여러 고분들이 이제 전체가 하나의 고분이죠. 거대한 고분을 형성을 하고 있고 신라 국력 왕의 권력을 상징하듯이 소위 100m에 이르는 직경이 그런 거대한 고분들이 위험을 자랑하면서 쭉 배치되어 있는 그런 거죠. 그리고 각 요소에 국가가 국가적으로 건립한 거대한 찰들, 황룡사, 분황사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앞에 봤던 월성의 발굴 결과를 가지고 왕경의 건물과 그 구획된 시설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대체 이제 이게 왕이 정사를 돌고 오는 그런 구역이 되겠고 왕궁의 뒤쪽은 이제 침정구역으로 해서 왕의 생활구역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에 딸려 있는 그런 것들이 담장으로 구획이 되고 연결이 돼서 거대한 왕궁의 화려한 모습을 짐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이 조금 사진이 바뀌었네요. 요건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뭐, 그 사진, 정해진 순서에 따라 그대로 설명을 하죠. 자, 황룡사 주변에 대한 발굴 조사 결과에서 나온 각종의 한방 시설 내부의 건물 구획입니다. 이렇게 돌로 담장을 두르고 그 안에 또 역시 돌로 칸을 구획한 여러 시설들이 확인이 되고 기와 건물을 올렸던 초석 시설들을 이렇게 쭉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또 하나의 또 건물지 가옥 그리고 이쪽에도 가옥들이 이렇게 쭉 또 확인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방 내에
여러 단위들이 이제 같이 확인이 이제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방에 구획되는 부분은 이 부분은 이제 도로가 되고 도로와 방 사이에는 도로의 척구 시설, 배수로 시설이 이렇게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이제 각 가옥 단위의 이제 우물 시설들도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경지구 내에서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여러 수많은 토기편들, 이거는 전부 생활용 토기들이죠. 이런 생활용 토기편들이 무수히 많이 확인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넷째로 6세기 단계에서부터 통일신라 시대까지 거친 시기가 대체로 이제 왕경이 완비돼 나갔던 그런 흔적으로 이제 그 토기들이 주로 출토가 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자, 앞에 봤던 그 방의 일정 구역 단위에서는 아까 화려한 신라 왕경의 주택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여기에 기와 건물을 올렸던 이, 이 초석이 이제 배치가 되어 있고 담당 시설들이 이렇게 구역이 칸막이 시설들이 이렇게 있고 돌로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특징적인 게 아까 금입택에서 숯불을 밥해 먹는다. 그 화려한 생활을 또 보여주는 게 소위 말하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수세식 병기예요. 수세식 병기. 여기에 변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변을 보게 되면은 이쪽 수로를 통해 가지고 양쪽에서 이어지는 수로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 배설물이 빠져나가도록 이렇게 또 여기는 이제 수로로 연결이 됐죠. 이런 수로 시설들이 갖춰져 있어서 우리가 이제 상하수도 시설들이 이제 있었으면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고 거기에 수세식 시설의 변소까지 돌로 다듬어서 만든 여기에서 이제 변을 보고 여기에 뭐 찌꺼기가 있으면은 이쪽에서 다시 물을 부어서 씻어 내려서 배출시키는 그런 거죠. 이런 화려한 모습들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다. 자, 또 다른 수제식 변기의 모습이에요. 여기에 앉아서 볼일을 보는 발판이 되겠어요. 발판이 되고 역시 배수로에 의해서 이어지는 부분에 이렇게 변기를 밑에 설치를 해서 여기에 변을 보게 되면은 어, 보고 난 다음에 찌꺼기를 씻어 내리면은 배수를 통해서 어, 처리가 되는 그런 구조의 화려한 모습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 자, 다음에 이제 경주 왕경의 모습을 뭐 대략적으로 이제 사진을 통해서 이제 살펴봤지만 이 이외에도 경주 왕경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은 수많은 내용들이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 시간 관계상 왕경에 대한 이해는 그 정도로 이제 하고 이제 지방에서 나타나는 그런 관방유적, 관방유적이라는 것은 소위 군사적 기능과 행정적 기능을 같이 했던 그런 유적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신라 산성들을 흔히 통상 관방유적의 대표적인 그런 유적으로 보고 있죠. 자, 이 관방유적은 군사적 기능과 행정적 기능을 동시에 겸했다는 이야기는 신라가 지방으로 세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영토를 팽창해 나가면서 확대된 영토를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군사적으로 행정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이게 산성에 소위 그때 당시에 주군제가 실시되면서 주치 또는 이 현치 그 주군 현제 그죠 현치가 이렇게 설치돼 현의 소위 행정 관청이 이렇게 설치돼서 그쪽 지역을 지방 지배했던 그런 거점 지역이 바로 이 지방에서 나타나는 거대한 산성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자,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신라가 세력을 확산시켜 나가는 루트들이 대체로 백제권역
이 고구려 지역 그리고 가야 지역으로 연결되는 교통로상에 이렇게 교통로상의 요충지에 성곽이 이렇게 축조가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성들이 군사적 기능과 동시에 행정적 기능을 동시에 수행했다. 실제로 우리가 하만의 성산산성이라든지 경기도 하남의 이성산성이라든지 이런 성곽 유적을 발굴한 결과에 의하면은 거기에서 실제 행정 문서 즉 목간의 목간이라고 하는 글자가 쓰인 나무 폐 이것들이 이제 출토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신라 국가에서 이 거점성을 중심으로 주변의 지방을 그 지역을 지배했던 그런 기록들이 실제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방 거점성들이 이 소위 관방유적으로서의 기능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경주의 신라 중심부에 월성이라고 하는 도성이 이제 있었는데 이 월성을 둘러싸고 주변에 고구려와 백제는 대체로 두 개의 성이 짝을 이루어서 이성체제로 도성이 유지가 되는데 신라는 그렇지 않았어요. 월성이 이제 경주 분지에 이제 중앙에 자리 잡고 있고 그와는 한참 떨어져서 동서남북 주변을 도성을 에워싸는 형태로 이제 동서남북에 이 성곽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월성 이 그리 크지 않은 성곽으로 왕성으로 이제 기능을 왕성으로 도성으로 이제 기능을 했지만 어, 그에 딸린 이 성곽은 그에 딸린 소위 이제 주변을 두르는 이 나성은 확인이 되고 있지 않죠. 나성은 대체로 경주 도시 환경 전체를 두른 그런 시설이 될 테니까 그렇게 거대한 성은 이제 전부터 없었고 이후에도 통일신라 시대에 이르기까지 없었다. 그래서 나성은 존재하지 않고 도성인 월성만 이제 존재하고 그리고 그보다 경주 분지 외곽 지역에 한참 떨어진 요충지의 동서남북에 이 성곽을 배치를 해서 도성을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성곽이 여기 사진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월성의 남쪽에 경주에 가면은 도당산 토성이라는 성곽과 그다음에 남산 토성이 있어요. 경주의 남쪽에 남산 토성, 도당산 토성. 그리고 동쪽으로 가면은 명활산 토성이 있어요. 명활산성도 처음에는 토성으로 있다가 나중에 왕이 그쪽으로 이거도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석축 성벽으로 이제 석성으로 다시 쌓이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5세기 이전부터 이제 명활산성도 동쪽에 도성인 월성을 방어할 목적으로 토성으로 이제 축성이 됐다. 자, 그 다음에 그 서쪽으로, 경주의 서쪽으로 보면은 지금의 근천, 우리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타고 내려가면 근천 휴게소 있고, 이제 그쪽 지역이 근천인데, 그 근천이 서쪽인데, 서쪽에 작성이라고 하는 성곽이 또 이제 쌓였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 현재 고고학적으로 어느 성이 작성인지 비정은 아직 안 되고 있지만, 기록에 작성이라는 기록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서쪽에도 성이 쌓였는데, 대체로 양동이 토성이 경주의 작성이 아닐까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정도예요. 그리고 그 남쪽으로는 양산 쪽이 되는데요. 양산에 가면 양산에 순질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고 순질이 마을 인근의 구릉에 쌓여 있는 성이 순질이 토성이에요. 이것도 여기서 출토되는 톡이라든지 이런 걸로 봐가지고 5세기 이전 에 축성된 걸로 이제 추정이 되고 그리고 일부 성벽 구간을 발굴한 결과에 의하면은 나무 기둥 즉 영정주라고 하는 기둥을 세워서 양쪽에 그리고 거기에 영정주에 잇대서 나무 목판을 설치해서 목판 안에 흙을 시루떡처럼 다져 넣는 그런 소위 판축 기법에 의해서 토성을 축성했다. 토성 중에서는
토성의 축조 공법 중에서는 가장 발전된 그런 공법이 바로 영정주 판축공법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6세기 이후에 우리가 이제 신라성과 관박유적을 살펴보면 기록에 의하면 신라의 지방에 성곽이 가장 먼저 쌓이는 성곽이 여러분들이 우리 이 충북 지역 답사를 가면 늘 들리는 코스가 바로 이제 충북 보은의 삼년산성. 이제 3년 동안 쌓았다. 그래서 삼년산성이라고 그러는데, 삼년산성은 자비왕 때 470년에 이제 쌓았다. 3년에 걸쳐서 축성을 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신라가 이 보은의 삼년산성이 있는 요 지역이 바로 백제, 고구려, 와해 그리고 신라 그때의 접경지였어요. 거기에. 그 접경지에 가장 요충지에 470년에 자비왕제에 이르러서 삼년산성을 축조한 거가 그 이후에 6세기 이후부터 시작되는 신라의 세력 평창, 영토 확장의 키 포인트가 됐던 성곽이 바로 삼년산성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절묘한 지역의 성곽이 신라가 백제 고구려보다 먼저 이렇게 요충지에 설치함으로 축성함으로 해가지고 이후 신라가 대외 평창에 폭제가 됐던 그런 성곽이 바로 이 충북 보은에 남아있는 삼년산성이다. 자, 여기는 삼년산성만 주로 지금 설명을 하지만 그만큼 이제 중요한 성곽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삼년산성에서 사방으로 백제 지역으로, 고구려 지역으로, 그리고 수도 경주로 삼각의 요충지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중요한 성곽이 지정학적으로 성곽은 원래 지정학적으로 아주 요충지에 이제 설치되는 게 기본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다. 자, 전체적으로 하나의 골짜기를 이렇게 감싸고 이렇게 성곽이 이렇게 성벽이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삼년산성은 수차례에 걸쳐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발굴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실제 신라성곽 중에 지방에 쌓이는 성곽으로 석성으로서 가장 먼저 쌓인 성곽이지만 실제 그때 쌓인 성벽 자체가 가장 잘 남아있는 성곽도 바로 삼년산성이에요. 삼년산성 밑에 내려가가지고 위를 쳐다보면은 성벽이 까마득하게 보여요. 높이가 30m 이상이에요. 위에 폭이 자동차 2대가 달릴 정도의 이게 넓은 그런 거대한 성벽으로 이제 특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감히 앞에 멀리서 보면 그다지 이 웅장한 성벽 같이 보이지 않지만 바로 밑에 들어서게 되면 거의 성벽에 의해서 압도당하는 그런 성곽이 바로 이제 삼년산성이다. 그만큼 신라가 이 성곽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잘 쌓은 성곽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문지가 여러 곳에 있어요. 문지 발굴에 의하면은 현문식 문이라고 해서 신라 성곽에만 나타나는 그런 성곽이에요. 그것은 나중에 또 뭐 다른 기회에 설명을 할 기회가 있겠죠. 현문식 성곽이 있고 반면 옆에서 사다리 꼴형으로 이 성 내부에서 빠져나오는 배수로가 설치가 되어 있고, 자, 이런 것들, 우물 안에, 내부에 우물지가 있고, 자, 이런 여러 또, 그리고 성곽 내에서 여러 무기라든지 농기구를 제조했던 제철 공방지들도 이제 확인이 되고, 이런 중요한 시설들이 이제 하나의 이제 성곽이 관방 시설로서 기능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설들이 이제 다 갖춰져 있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 잠깐 월성 설명하면서 얘가 조금 추가로 설명드릴 게 있는데 이제 월성 주변에 아까 봤다시피 5세기 이전에 그렇게 동서남북에 이제 이 성곽이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 이제 6세기 이후로 오면 그런 성들이 대체로 돌로 쌓은 석성으로 이제 쌓이게 돼요.
있죠. 자, 그때 6세기 이후에는 대체로 기록에 의하면은 동쪽에는 아까 설명드렸던 명활산성이 이제 예, 예, 이 석성으로 이제 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선도산이라고 있는데, 서쪽에, 여기 선도산에 서영산성이라고 축소가 되고, 이 기록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남쪽에는 남산신성, 아까 남쪽에도 이제 성곽이 이 축소가 됐는데, 남쪽에는 그 아래에 저 멀리 순질이 토성이 있었다 그랬죠. 좀 더, 올라와서 남산에 남산신성을 이제 축소를 한다. 그런데 이 서영산성, 남산신성, 뭐 명활산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축성이 되는데, 이때 석성이 축성되면서 신라에서는 반드시 이 성을 어떻게, 언제 어떻게 축성을 했다는 그런 기록을, 비석을 지어서 남기게 되는데, 실제로 명활산성과 남산신성에서는 성곽을 축성했던 그런 비석 파편들이 확인이 돼 있어서 기록과 고고학적인 발굴조사 내용에서 명활산성과 남산신성이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축성이 이루어졌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 남산신성에서는 전체 11개의 비석편이 이제 확인이 됐고, 그 내용이 서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각각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남산 진성비 제1비에서 11비에 이르기까지 파편이 명칭이 이제 부여가 돼서 각 구간마다 이제 성곽을 축조한 내력에 대한 비석이 세워져서 그 내용을 기록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라 성곽의 이제 특징을 이제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에 쌓인 이 성돌들은 삼년산성에 가서 성돌들을 보면은 일정한 규격으로 가로 약 한 15cm, 20cm, 세로 40에서 50cm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 장방향의 이런 성돌을 다듬어 가지고 이렇게 예, 켜켜이 이렇게 쌓아서 성벽을 이렇게 구축을 했어요. 그런 성벽들이 나중에 육체기 단계로 조금 넘어가면은 우리가 옥수수 알 모양, 옥수수를 삶아가지고 먹기 전에 위에서 바라보면 옥수수 알처럼 그렇게 일정한 규격으로 그 이제 삼년산성 성돌보다는 조금 크기가 줄어드는데 그런 성벽으로 이제 쌓이고 옥수수 알처럼 만든 그런 성돌로 이제 축조가 되고 나중에 이제 통일기에 가까이 가면은 8세기 가까이 가면은 이제 성돌이 거대한 성돌로 이제 바뀌게 돼요. 좀 더 큰 성돌. 특히 하부에 기단부에 쌓이는 성돌은 아주 거대한 그런 큰 돌들을 이어서 쌓아서 이제 성벽을 구축해 나가고 성벽의 변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신라 성곽의 특징이 이 거대한 성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외부의 기단부의 일부분에만 보강해서 벽을 구축을 해요. 그걸 이제 우리가 기단 보축이라고 해요. 보완해서 이 기단 보축을 어, 원래 안반층에서부터 시작해서 성벽의 3분의 1 높이나 뭐 일정 부분까지 비스듬히 떼어서 돌을 쌓고 일정 부분은 안에 흙을 채우거나 흙과 돌을 채우기도 하고 돌만으로 채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 단면 삼각형 형태의 기단 보축이 신라 성곽에 나타나는 큰 특징이다. 자, 그리고 아까 문 구조가 현문식 문 구조라고 그랬죠. 그리고 성 내부에서 확인되는 시설로서는 우물지가 있는데 돌로 네모나거나 둥글게 이 벽을 쌓아서 만든 우물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게 이제 신라 성곽의 특징이다. 특히 이제 흑성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는 이 성곽은 소위 이제 이 포곡식 산성에 하나의 골짜기를 에워서는 거대한 산성. 자, 신라 성곽에도 토성이 있고 토석 혼축성이 있고
특성이 있다. 이 축조 재료에 의해서 그것은 대체로 토성에서 토석 건축성 그리고 돌로산 석성 이렇게 이제 변화 발전해 간다. 자, 그 다음에 평면 형태에 따라 가지고 어, 구릉에 산에 봉우리만을 둘러싸는 그런 형태. 다시 말해서 태매식 산성 그리고 어, 여기에 보는 바와 같이 하나의 꼴따기를 에워 사는 이런 꼴따기를 포함한 데 포곡식 산성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대체로 태매식 산성에서 포곡식 산성으로 이제 변화 발전해 나가고 어, 일부 태매식 산성과 포곡식 산성이 복합되어 있는 그런 산성도 이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복합식 산성이라고 별도로 이제 이름을 붙이는데 어쨌든 그런 성곽들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 대체로 규모가 큰 성곽일수록 이렇게 포곡식의 석축성곽이 많다. 그리고 그런 성곽들은 신라의 각 지방의 거점 요충지에 만들어 축성되었던 지방 지배를 위한 관방 유적으로서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 최근에 조사된 그 관방 유적과 관련되는 유적인데요. 여기에 보이는 이 사진은 최근에 이 산상의 군사도로로서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마치 토성처럼 쌓여 있는데 발굴해 보니까 여기에 수레가 지나갔던 수레바퀴 흔적들이 쭉 확인이 되고 여기에 수레를 몰고 갔던 뭐 사람 또는 이제 소나 말의 발자국들이 쭉 이렇게 연결되고 있어요. 이렇게 쭉 능선을 따라서 자 이게 이제 보온에 에, 이, 이 삼년산성 주변에 있는 능선에서 이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삼년산성으로 올라가는 이게 산상 도로가 여기에 이제 확인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자, 이 이제 삼년산성이 유지가 관방요적으로서 기능을 하려면은 이게 이제 많은 인력과 물자들이 이렇게 삼년산성으로 이게 들어가야 되고 출납이 돼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산상 도로가 이제 필요했는데 그 실제로 도로 유적이 이렇게 확인이 되고 여기서 출토되는 유물들이 대체로 삼년산성에서 출토되는 그런 유물들과 거의 일치해서 삼년산성이 기능할 때 성곽 외부로 문지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쭉 이어지는 산상도로가 있고 이 산상도로를 내려와서 평기도로를 통해 가지고 하천을 통해서 일부 물자는 경주로 물류가 이동이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신라의 지방에서 나타나는 그 성곽들, 이제 지방에서 나타나는 취락들, 자, 아까 봤던 도성이라든지 성곽, 그런 관방시설들도 취락의 한 유형이죠. 저런 취락들은 우리가 방어 기능을 갖춘 성을 동반한 그런 취락이라 그래서 성원 취락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각 지방에 있었던 거대한 이 소위 거점 취락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앞에 봤던 삼년산성이라든지 우리가 있는 경기도 하남의 이성산성 이런 산성을 보면은 성 내부에도 관방시설로서 여러 주거 생활 공간 또 저장 공간 또 여러 가지 뭐 이제 제사 의례 공간 이런 것들이 기능 분화가 돼 가지고 성 내부에도 있었습니다만 대체로 거기 성 내부에는 주로 일반인들이 기가한 게 아니라 주로 이제 그때 당시에 지방 지배를 하는 그런 계층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기거를 하거나 아니면 유사시에 일반 사람들이 이제 성곽 내부로 도피해서 전쟁을 수행하거나 이런 이제 형태를 밟았는데 성곽이 있으면 그 주변에 일반 사람들이 평시에
경제 활동을 하면서 주로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던 그런 평지 취락이 이렇게 있어요. 그 평지 취락이 있고, 그 다음에 성곽 주변의 평지 취락과 동시에 그와 관련된 또 고분군이 이렇게 거대한 고분군이 이렇게 설치가 돼, 축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라 지방의 취락과 성곽, 고분은 반드시 한 세트를 이루고 있다. 어디에? 교통노상의 요충지. 그러니까 후륙 교통노상의 요충지. 그러니까 주변에는 크고 작은 하천을 또 반드시 끼고 있다. 왜? 물류 수송에 유리하고 교통에 유리한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취락들은 대체로 6세기 이전에 이런 식이에요. 5세기 단계. 이때는 아까 월성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봤다시피 대체로 하천을 끼고 있는 야트막한 구릉지, 그리고 구릉의 경사면, 이런 데 주로 조금 지대가 높은 지역에 이렇게 입지해서 취락이 이제 만들어지는 반면에 그 이후에는 하천을 끼고 있는 충적 대지의 평지상으로 이렇게 내려와요. 근데 그것은 이제 많은 경제 활동과 관련되는 많은 물류 운송 이런 것들이 이제 하천을 끼고 평지에 입지하는 것들이 이제 유리하겠죠. 자, 그러면은 구릉에 있다가 밑으로 평지 쪽으로 이제 하천변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홍수라든지 이런 거에 범람에 의해 가지고 이제 취락이 위험에 빠질 공산이,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주로 이게 소위 이 배수 이런 시설들을 잘 갖춘 그런 취락의 모습으로 이제 확인이 된다. 자, 그 대표적인 게 이제 6세기 중엽 이후에 이제 만들어졌던 이 경상남도 부산 기장의 가동유적이라고 하는 취락지가 이제 최근에 발굴이 됐는데, 이 취락지도 전면이 다 발굴이 된 게 아니라 일부 부분에 대한 발굴만 이루어져서 전체 모습은 이제 확인을 할 수 없다. 그런데 대체로 지금 주변의 여러 지역에서 6세기 이후에 확인된 신라 취락기들을 보면은 적게는 대체로 한 50여 개 정도의 주거지, 이런 주거지들이 이제 구성이 돼서 취락을 이루는 거에서 많게는 수백 지, 이를테면 뭐 울산의 호동 취락지, 여기 그다음에 뭐 대구의 시지 취락지, 그다음에 동천동 취락지, 이런 데서는 뭐 200기, 300기 이상의 많은 주거지들이 이제 구성이 되고, 각종 우물과 저장 창고 시설, 이런 취락 내부에 많은 시설들이 같이 이제 구획을 이루어서 배치가 되어 있어서 전체 취락을 이제 이루고 있는 그런 구조로 이제 발전을 해 나간다. 자, 여기에 보시다시피 여기에 수로가 이렇게 마을을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일정 부분은 인공수로, 일정 부분은 자연수로를 이제 그대로 이용을 하는 거죠. 물이 이제 필요하죠. 또 물류 운송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기에 보다시피 많은 집자리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약 한 150기 정도의 집자리들이 이제 배치가 돼서 이때 당시에 거대한 큰 시락 마을을 이루고 있었다. 자, 여기에 뭐 사진에 잘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대체로 이 시기에 이러면은 네모난 집자리들이 이렇게 예, 큰 전체적인 집자리 형태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라가 지방으로 세력을 확장해가지고 통일 신라 시대에 이르면은 이제 우리가 지방의 거점 도시를 만들죠. 지방 서울, 다시 말해가지고 지방에 이 오소경을 설치하고 지방 지배를 위해 가지고 9개의 주를 설치를 하죠. 이제 그걸 우리가 흔히 이제 구주 오소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구주 오소경 중에 우리가 충주에 있었던 소경의 이름이 중원경이라고 그래요. 중원경. 경주가 금성이었고, 그죠? 중원경, 후원경이 원주, 서원경이 어디예요? 청주, 남원경이 지금의 남원, 금광경이 지금의 김해. 이렇게 이제 실제로 이제
충주에 중원경이 있었던 소재지라고 추정되는, 우리가 답사를 가면은 충주 중원리 중앙탑을 이제 가게 되는데, 탑평리 중앙탑. 그 탑평리적을 최근에 발굴을 했어요. 일부밖에 발굴을 못해서 전모는 이제 알 수가 없었는데, 거기 발굴한 결과에 의하면은 아래층에 백제 당시 한성도께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에 6세기 중엽 이후에 신라가 이쪽 지역으로 진출을 하면서 그 백제 취락을 다시 신라 소경의 도읍지로, 이렇게 소경의 근거지로 이렇게 다시 취락을 만든 그런 형태로 이제 확인이 됐어요. 자, 거기에 보면은 취락에 마을들이 이렇게 이제 조성이 되어 있고, 각종 요거는 이제 백제 취락 아래쪽에 백제 주거지들이 이제 확인되는 그런 양상이고, 주변에 많은 저장 구덩이들, 그리고 담장을 중심으로 해서 도로 시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되고, 도로 주변에 배수 시설 이런 것들이 이제 쭉 확인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생산 시설 이런 것들도 주거지와 함께 이제 확인이 되고, 밭 유적 이런 것들도 쭉 확인이 돼서 복합적으로 이제 여기가 타평리 유적이 이 6세기 이후 중원경이 설치되기 이전부터 여기에 신라가 이쪽 지역으로 진출을 하면서 기존의 백제 취락을 활용을 해서 신라 칠학가해서 그 이후에 이 중원경이 설치될 때까지 중심 칠학으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서 발굴된 게 소위 주거지 형태인데, 앞에 기장의 가동 유적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역시 이 주거지는 수열 주거지죠. 땅을 파서 만든 움집인데, 몸은 깊이는 얕아졌죠. 거기에 네모나게 에, 집터를 파서 거기에 한쪽 부분에 이제 구두를 설치를 했어요. 구들. 자, 우리 구두를 본 거는 원삼국 시대에 소위 저 옥저, 부여, 그리고 우리 중서부 지역에 중부 지역에 중도 문화권요. 그리고 고구려 이렇게 이제 쭉 봐왔죠. 이제는 이제 신라의 이 주거지에도 이제 6세기 이후에 주거지에는 이렇게 이제 구들이 있었게 돼 있다. 여기는 여기 아궁이가 되는데 한 줄, 두 줄에 이제 아궁이가 설치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가지고 이 아궁이가 가운데 부분이 설치돼서 양쪽으로 불이 빠져나가는 T자형 구조, 일자형 구조, 외줄 구들 또는 이제 기역자형 구조, 이런 다양한 이제 구들 시설이 난방과 시사 기능을 동시에 겸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주거지 특징을 보인다. 이 시대의 주거지는 전부 거의 대부분이 네모난 이렇게 방형 주거지, 소형. 큰 주거지도 별로 없어요. 대체로 전부 대체로 50제곱미터 미만의 이제 중소형 주거지들이 대부분 를 차지한다. 물론 경우에 따라 가지고 특수한 시설로 큰 형태의 이제 집자리 구조도 이제 확인이 되고 있지만, 백지장 가동 유적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방형의 이 돌로 만든 구들 시설이 있는 이 주거지가 이제 6세기 이후 통일신라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 주거지로 특징을 이루고 있다. 자, 그 다음에 타평리 유적에서 발굴된 여러 토기들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런 백제 토기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6세기 중엽 이후에 신라 토기들도 있고, 자, 주변에서 여기에 쌓여있는 것들이 이제 철광석이라든지, 이 제철로의 벽체편, 그리고 여기에 낫이라든지, 상이라든지, 가위라든지, 이런, 생활 또는 생활용 또는 무기, 화살조, 이런 것들, 거푸집,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서 이 소위 타평리 취락 안에서 이런 대처를 했던 그런 흔적들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거점 취락이었다는 거죠. 거점 취락이라는 것은 주거구역, 생산구역, 이런 것들이 각기 구역에 따라 가지고 기획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큰 마을 구조,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거점 지락이라는 거죠. 이것들이 이제 나중에
통일신라 시대에 이르러서 이제 중원경이 설치되는 그런 기반 마을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상남도 여기는 이제 이전에는 가야 지역이었죠. 소가야 지역, 즉 이제 산천 지역인데 경상남도 거기에 강누리 유적이라고 강누리는 거기에 흐르는 하천이 남강으로 흘려드는 이 경호강이라고 있어요. 경호강변에 있는 그런 지락인데 평지지락이죠. 여기도 수없이 많은 앞에 설명했던 네모난 통일신라 시대의 이제 주거지.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기둥을 지어서 만든 고상각 주로 이제 저장 창고가 되겠죠. 저장 창고구역, 주거구역. 전체 다가 발굴이 안 됐습니다만 여기에는 또 수로가 이렇게 이어져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자리. 여기도 100여 기 이상은 훨씬 넘는 그런 주거지로 구성이 돼 마을을 이루고 있다. 자, 거기에서 발굴된 주거지 중에 이렇게 아까 봤던 네모난 방형 주거지에 네 모서리에 기둥이 배치돼서 지상에 지붕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한쪽에 일자형으로 여기 아궁이가 있고 옆으로 빠져나가는 구돌 시설이 있는 그런 구조. 자, 어떤 경우에 여기는 이 강변이다 보니까 주로 땅이 모래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잘 확인이 안 되는데 벽을 따라가지고 촘촘히 작은 말목처럼 박힐 수 있는 그런 작은 기둥 구멍들도 배치가 되어 있는 걸로 봐서 벽 부분은 작은 나무를 세워가지고 벽체를 구성했던 그런 모습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에 주것이 또 있어요. 좀 모서려면 돌로 부토막을 만들고 짧게 배행구를 만들어서 바로 여기서 치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주거지들도 확인이 되고 또 주변으로 따라 가지고 기둥구멍이 설치되고 기둥구멍이 없는 부분은 일부 이렇게 돌만 나서 초석으로 활용한 그런 주거지 시설도 이제 확인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대체로 50제곱미터 미만의 이제 중소형 주거지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예, 예,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시기에 오면은 기와지붕 건물의 건물지도 있죠. 그것은 이제 기와 건물은 주로 이렇게 수요를 이렇게 파가지고 만든 그런 건물이 아니라 오히려 평면을 정지를 해서 그 위에 일정 정도 흙을 다지고 흙 주변에는 돌로 기단을 일정 부분 단을 만들어서 그 위에 초석을 설치하고 해서 만든 그런 고급 주택 또는 고급 시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일반인의 주거지 이런 시설들하고는 차이가 있다. 아까 우리 환경 설명하면서 그런 차이가 귀족과 일반 피지배 집단 이런 사이에는 성격한 주거 구조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산 유적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이 생산 유적은 주로 이제 농업 생산 유적 그리고 수공업 생산 유적. 농업 생산 유적은 주로 이제 그때 당시에 신라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 먹고 살았던 그런 흔적들이죠. 대표적으로 논과 밭이 되는데 여기에 보이는 이 발굴 장면은 논이 되겠습니다. 논 중에서도 계단식 논이 되겠습니다. 여기 하나하나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경사져 내려오는데 위에서부터 이게 논 하나의 논 단위가 되는 거죠. 너비는 약 2m 정도, 뭐 좁은 것은 그보다 더 좁은 것도 있고 2, 3m 정도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논을 만드는데 수평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경사가 급하면 급할수록 논의 폭은 너비는 이제 좁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자, 여기에 이제 이 논뚝이 다 이제 설치가 되는 거죠. 여기에 하얗게 페인트 칠이 되어 있는 부분에 논뚝이 설치되고 그 상부로는 하천에서 물을 끌어다가 이쪽에 물을 댈 수 있는 수로가 정비가 되고, 그러니까 관계 수로가 정비되는 관계 농업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주변에는 아마 이쪽에 또 이 마을과 관련되는 이 집자리라든지 담장 시설 이런 것도 이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계단식 논이 있는 반면에 또 청동기 시대 이래로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런 구획식 논. 이것은 구획식 논은 주로 하천을 낀 평지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논인데 그 논은 대체로 사각형 구조의 논인데 논뚝을 서로 논과 논 사이에 뚝을 쌓아서 경계를 이루고 거기에도 역시 이런 수로를 갖추고 한 그런 관계 농업이 이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구획 논, 구획식 논들은 여기 사진은 없습니다만은 너비가 대체로 뭐 한 3m에서 5m 정도 소구획소, 한 7, 8m 정도 중간구획, 10m 이상 되는 대구획, 이런 다양한 형태의 이제 예, 구획식 논들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다양한 형태의 논의 구획이 이렇게 다양화됐다는 것은 그만큼 논을 활용하는 그런 기술이 발전했다. 이렇게 개간해서 활용하는 기술이 발전했다. 농업의 발전 모습을 읽을 수 있다. 이때는 또 대규모 저수지도 이렇게 설치가 돼요. 뭐, 이, 이 저수지도 큰 토목공사를 동반을 하기 때문에 저수지를 설치하고 나면은 거기에 저수지를 만든 기록을 비석으로 남기게 되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게 영천에 가면은 청제비라고 있는데 영천 청제라고 하는 그 저수지의 뚝을 청제라고 하는데 그 뚝을 닦고 거기에 비석을 세웠던 그 비석이 지금도 현지에 남아 있고 또 대구의 무술연에 세웠다고 하는 무술 오작비 오작이 바로 이제 저수지의 제오 해방을 쌓는 그런 토목공사의 모습들을 이제 비석으로 남겨진 그런 걸 통해서 이 시기에 대규모 저수지를 만들어서 수로를 만들고 해서 관계 농업이 발달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 밭은 여러 유적에서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까 충주 타평리에서 일부 왼쪽 부분에 이렇게 확인이 되는 요 형태로 이렇게 이제 밭은 고랑과 두둑이 하나의 일항을 이루는 그런 형태로 이제 예, 예, 나타나는데 이 형태의 밭은 청동기 시대 이후에 쭉 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이제 이때 이러면은 작물에 따라서 고랑과 도둑의 간격, 즉 일항과 일항 사이의 간격이 좀 달라지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다. 뭐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고 또 밭의 규모가 이전 시기에 비해 가지고 훨씬 대규모화되는 그런 현상이 관찰이 되고 그리고 밭에 일정 부분 돌려짓기 또는 휴작 그러니까 우리가 밭 땅의 지력이 떨어지면은 농사가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한 해 정도, 두 해 정도 이렇게 쉬었다가 다시 농사를 짓게 되면은 땅이 좀 더 비옥하게 돼서 농사가 잘 되는 그런 농사의 모습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수공업 생산 유적. 우리가 수공업 생산 유적 하면은 여러 가지 형태, 뭐 직조, 그 다음에 제철, 그 다음에 요업, 그 외에도 이제 목공,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이제 수공업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주로 이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주로 이제 생활 용기로 사용했던 이 토기 가마들, 그러니까 요업 생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때 당시 사람들의 첨단 산업을 이끌었던 철기를 만들었던 철기 제작과 관련되는 제철 유적. 이 두 개가 이제 대표적이에요. 먼저 이 토기 생산 유적은 주로 이제 경주와 그 외곽 지역에 주로 이제 경주 외곽 지역에 주로 이제 경주 송곡리, 물천리 이런 유적에서 이제 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는 이 사진은 경주 송곡리 이 토기 가마 유적이에요. 여기에 약 20개 정도의 토기 가마들이 경사면에 이렇게 직교되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어, 자, 그리고, 어, 이 토기가마들은, 경주 주변의 물천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비교적 이런 시기에 이제 토기가마, 5세기 단계 토기가마들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런 시기
토기가마들은 대체로 토기가마의 평면 형태가 등뇨예요. 오름가마, 등뇨, 경사요, 등뇨, 밀폐요. 다 그런 구조인데 경사면을 따라가지고 경사적 올라가는데 평면 형태가 이렇게 타원형이에요. 여기 아래쪽이 이제 아궁이가 되는 거예요. 아궁이. 아궁이와 아궁이 그리고 연소실 이 땔감이 타는 연소실과 소성실이 구분이 잘 안 되는 그런 타원형 구조의 이런 평면 가마 형태인데 그리고 이 바닥에는 이렇게 길게 배수로가 이렇게 설치가 되는 그런 구조인데 비해서 어, 이 나중에 6세기 이후에 넘어가서 늦은 시기에 예를 하면은 가마의 평면 형태가 연소실하고 소성실은 토기를 적재해서 굽혀지는 그 실이죠. 그죠? 연소실은 땔감이 불을 지펴서 땔감이 홀을 타서 이제 불을 떼는 그런 그 부분, 타는 부분. 그러니까 그 구조가 이제 구분이 되면서 가마의 너비가 이전 시기보다 좀 더 넓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더 많은 토기를 한꺼번에 생산하는 대규모의 구조로 이제 바뀌어 나간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생산, 그 중에 토기, 기와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기와와 토기는 같은 흙으로 만든 그런 이 공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대체로 토기 만드는 사람들도 백제 같은 와박사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같이 아마 기와도 만들었던 라고 이제 생각이 되죠. 대체로 한 20여 기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이 수공업 생산 유적 시설들은 이 경주 왕경 내부에 위치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왕경 내부에 이런 매연을 동반하는 이런 소공업 생산 시설이 이제 들어서게 되면은 도시를 오염시키고 생활에 이제 지장을 초래하니까 주로 경주에서 왕경에서 떨어진 외곽의 구릉지역 이런 데서 이제 확인이 되고 있다. 그런 것도 입지상의 이제 특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철 유적. 자, 제철 유적 이때는 대단히 중요하죠. 국가의 발전을 이끄는 성장 동력이 바로 제철이다. 자, 많은 그때 당시에 전쟁 무기, 농사 짓는 데 필요한 농기구, 그리고 건축에 필요한 건축 부자재들,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이 첨단 산업인 철에 의해서 철기로 이제 구성이 되니까 제철, 제철 기술과 제철이 발전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원삼국 시대 원삼국 시대 빅진한을 설명을 하면서 대표적인 제철 유적이 바로 이제 경주의 황성동 유적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죠. 황성동 유적은 대체로 원삼국 시대 2세기 단계부터 제철 유적이 설치가 돼서 그때부터 제철이 본격적으로 이제 이루어졌다는 것이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밝혀졌어요. 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 제철 유적 주변에 제철을 했던 사람들의 이제 주거지들이 이렇게 확인이 되어 있는데 그 주거지들의 형태가 이제 황성동 유적의 초기의 것들은 원형 주거지에 이제 원상국 시대 제철로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함께 조사가 된 반면에 6세기 중엽 이후에 지방에서 신라가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많은 철, 재원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제철 유적들이 지방에서 이제 설치가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이제 밀양 사촌 제철 사촌 밀양 천변에 이렇게 있는 설치되어 있는 대규모 제철 유적인데 황성동 제철 유적이 원삼국 시대부터 신라 초기에 이르기까지 제철 공정이 일관되게 다 이루어졌어요. 모든 제철 공정이. 그래서 우리가 일관 제철 공정이 이루어진 제철 유적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일관 제철 공정이라는 것은 철광석을 이쪽으로 반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철광석을 녹여서 철 소재를 직접 생산을 해서 재련을 한다는 거예요. 재련해서 쇳물을 녹여서 그것을 철 소재로 만들어서 그 철 소재를 가지고 다시 녹여서 주조를 한다든지 그거를 다시 두들겨서 단조를 한다든지 해서 다른 철 제품을 생산하는 이런 모든 공정이 한 유적에서 일관되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제 일관된 제철 공정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사촌 유적에서는 재련 공정에 관한 그런 제철로밖에 확인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가 작업장이 되고 여 위에 돌이 쌓여 있는 이 부분 위쪽으로 이 노가 설치된 거예요. 그러니까 강원도에 나무로 만든 통나무 김치 똑같이 1.5m 이상의 높이로 이제 윗부분은 제철 노 시설은 나중에 다 지상으로 올라오니까 깎여서 파괴되고 없어지고 바닥에 이제 바닥 부분의 흔적들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쭉 열을 지어가지고 쭉 확인이 돼요. 전체 7기가 확인이 됐는데 이 주변에 여기에 퇴적되어 있는 각종 슬래그 그리고 노벽체편 이게 산파하는 범위를 보니까 엄청난 면적 약 여기도 10만 평, 20만 평 정도 되는 면적에 걸쳐서 대규모 조업이 이루어졌던 그런 유적이다.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고 이 주변에 보면 밀양, 경상남도 양산, 뭐 이쪽 울산 이 일대에 보면은 풍부한 품질이 좋은 철광석 산지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앞에 설명했던 양산의 물금 제철 유적도 이제 이 시기에 확인이 되고 있고, 조선시대까지 철이 생산되는 지역으로서 가장 유명했던 데가 이제 경상남도 양산의 물금이에요. 말 그대로 물금이에요. 금이 쎄야, 쎄. 물금. 그리고 울, 울산에, 에, 이, 달천광산, 그건 원삼국 시대부터 비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특이한 그런 토철, 거기는 흙으로, 근데 흙을 파서 녹이게 되면 철이 생산되는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밀양 사천 일대에 이제 또 조광석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대규모, 제철 요적이 이제 확인이 돼서, 6세기 중엽 이후에 이렇게 이전에 일관 공정이 전체 한꺼번에 이루어진 유적에서 여기는 재련이면 재련, 단조면 단조, 단야, 용해면 용, 이런 식으로 공정이 분업화돼서 이제 이루어지는 게 이 시기의 제철의 특징이다. 그만큼 제철이 공정화돼서 분업화됐다는 것은 이 전문적인 이 철 생산과 철기 제작이 이 공정상의 전문적인 어떤 기술로 이루어져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사촌 여적에서 출토된 계련노에 이 노의 옆에 구멍에 끼워서 기역자형으로 이렇게 해서 풀물을 설치를 해서 바람을 불어내서 온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송풍관 시설. 자, 대련로에서는 소규모 송풍관, 소구형 송풍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일자형 송풍관, 역자형 송풍관 이런 것들이 여기에 쇳물이 녹아가지고 응착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신라가 지방으로 세력을 확장해 가는 과정에서 거점 성곽 내부에도 이제 이 철을 재련했던 건 아니지만 철 소재를 가지고 무기라든지 농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그런 제철 유적들이 이 인천의 계양산성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고 이보다 좀 이런 시기지만 고운의 삼년산성 이런 성곽 내부에서도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충주 타평유적의 거점 취락 내부에서도 그렇게 이제 확인이 되는 걸로 봐가지고 이제는 철이 중앙에서 집중적으로 생산해서 지방으로 이렇게 보급한 그런 단계를 넘어서 각 지방 거점마다 전문적인 철 생산 제작 기술, 철기 제작 기술이 갖추어져서 그 단위 지역 내부에 필요한 철과 철기를 이제 공급을 해 나가서 국제화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주변으로 막대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원동력이 됐던 것이 바로 이제 이런 제철 유적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외에 이 소위 제철을 하려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제철로를 만들고 송풍관을 갖추고 이런 제철 기술도 중요하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1400도 이상이 이르는 그런 고온의 철광석을 녹일 수 있는 고온의 온도를 유지하려면은 많은 땔감이 아니라 연료인 이제 탄소로 된 숯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 숯은 기본적으로 나무를 태워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 숯을 구워서 여기에 예, 재, 재련을 할 경우에는 여기에 노가 지상으로 올라와 있는 부분에 1차적으로 철광석을 한 개 깔고 그 위에 저기 연료인 이, 이, 이 숯을 한 개 깔고 그 위에 철광석을 깔고 숯을 깔고 철광석을 깔고 이렇게 거의 시루 떡 모양으로 계속해서 쌓아서 여기에 이 불을 지펴서 숯불이 이제 계속 이제 고온을 유지하면서 타게 되면은 여기에 송풍관에서 바람을 더 불어 넣어줘 가지고 더 온도를 높여서 화기를 세게 해서 이제 센 물을 녹여서 이쪽으로 이제 출구를 통해서 빠져나오도록 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 제철로를 만들고 제철하는 거에 못지않게 실제로 이제 철광석에서 센 물을 녹아내려면 철광석 이런 것들보다 연료가 수십 배 더 필요한 거죠. 계속해서 수출 위에서 계속해서 집어넣어줘야 돼. 철광석에서 쇳물이 다 녹아가지고 빠질 때까지.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연료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것을 이제 주변에 이렇게 깊은 산골이나 산지 이런 데서 이제 숯을 만들었던 그런 가마. 이게 이제 숯가마라고 그러죠. 그 숯가마는 우리 원상국 시대 때 공부했던 거와 마찬가지. 이 시기에도 역시 피리형 가마로 이렇게 해서 그죠? 여기에 화창이 이렇게 설치돼 일곱 개 여섯 개 화창이 설치되는 그런 피리형 가마로서 주로 이제 흑탄이 아니라 표면이 하얗게 분이 묻어나는 그런 백탄으로 이제 만들어졌다. 흑탄이 백탄으로 이제 생산이 됐던 백탄 가마들도 이제 주위에서 제철적 주위에서 이제 많이 확인이 되고 제철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수응교통이 편리한 그런 산골 깊숙한 곳에도 이제 제철 저 숯을 구웠던 어, 숯가마들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어서 신라에서 얼마나 이 제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 자, 대체로 신라의 이제 도성과 취락, 그리고 주거, 생산률, 관련되는 여러 내용에 대해 가지고 대략적으로 이제 살펴봤는데, 여러 유적을 좀 더 유형화시켜 가지고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이렇게 살펴보고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해서 또 다음에 좀 가야 부분도 또 남아 있으니까, 오늘 수업은 신라 관방여자가 취락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 내용으로 수업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가야의 각 지역별로 나타나는 관방유적과 취락 그리고 농업 생산 유적, 수공업 생산 유적, 취락의 동반대에서 나오는 각종 시설물 그중에서도 이제 집자리의 구조와 형태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